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이 책 한 권이 생물학계 전체를,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물음표에서 시작해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왜 어떤 생물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른 누군가를 도울까요? 이건 심지어 다윈조차도 완벽하게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였습니다. 네, 바로 이 이타주의라는 행동이요. 전통적인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설명하기 힘든 가장 큰 숙제 같은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리처드 도킨스가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했던 주인공을 바꿔야 한다고 말이죠. 개체나 종이 아니라 바로 유전자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진화하면 사자나 가젤처럼 개체들끼리의 생존 경쟁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도킨스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그건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고 진화라는 게임의 진짜 플레이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들이라는 거죠. 이 기나긴 생명의 역사, 그 시작점에 있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자기 복제자예요. 수십억 년 전 원시바다 어딘가에서 우연히 스스로를 복제하는 분자가 생겨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은 생명체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 안에 유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복제하면서 사실상 영원히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운반선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면 와우, 우리의 정체가 좀 충격적일 만큼 명확해집니다.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우리가 가진 몸, 뇌, 심지어 우리의 행동 방식까지 이 모든 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다음 세대로 퍼뜨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 기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해서 유전자가 무슨 사악한 의도를 가졌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유전자한테는 착하다 나쁘다 같은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오직 한 가지, 어떻게든 복제본을 더 많이 남겨라, 이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유전자 중심의 관점은 어떻게 그 미스터리했던 이타주의, 즉 친절함과 희생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혈연 선택이라는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자, 유전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는 내 동생이나 자식의 몸 안에도 똑같은 복제본이 들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돕는 행동은 겉보기엔 이타적이지만 사실은 내 유전자가 자기 복제본을 돕는 아주 계산적인 이기적 행동이라는 거죠. 바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나와 유전자를 많이 공유하는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강한 이타성이 나타나는 이유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형제끼리 서로 돕는 거.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논리는 심지어 해밀턴의 규칙이라는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도 표현이 돼요. 여기서 R, 즉 근연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높을수록 B, 즉 상대가 얻는 이득이 C, 내가 치르는 비용보다 조금만 커도 이타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 도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기 복제라는 개념을 생물학의 세계를 넘어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밈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서 매일 쓰는 바로 그 단어, 밈. 이 단어가 사실 이 책에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밈은 마치 유전자처럼 모방을 통해 사람들의 뇌와 뇌 사이를 건너다니며 복제되는 아이디어나 유행 같은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인 셈이죠. 유전자와 밈, 정말 놀랍도록 닮았죠? 둘 다 스스로를 복제하고 퍼져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예요, 속도. 유전자가 부모, 자식 간에 세대를 거쳐 느리게 전달된다면 밈은 인터넷을 타고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해도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죠. 그 전파력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라면 그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심오하고 어쩌면 가장 섬뜩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라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대체 뭘까요? 하지만 도킨스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희망적인 결론을 제시하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이 유전자의 폭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비밀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특별한 뇌, 즉 의식과 학습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맹목적인 명령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생각해보고 의식적으로 아니,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어 라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윤리나 도덕, 법 같은 것들은 유전자에 원래부터 새겨져 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전자의 이기적인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과 문화를 통해 의식적으로 쌓아 올린 위대한 반역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결국 이기적 유전자는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설계된 기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설계자에게 반역할 수 있는 힘도 가졌죠. 자, 우리의 본성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그 본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았습니다.